가기사는 주인씨 각도기. 안녕하세요. 잘못해서 정치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네, 좋네요. 현금과 주식이 모두 늘고 있습니다. 네. 매도를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 주식이 늘어나서. 현금은 왜 늘어나죠? 주식을 조금 팔으니까. 조금 팔아서. 조금 팔아도 판본 거보다 더 많이 올라. 예, 조금씩 팔아도. 그런 상황입니다. 좋네요.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 2600에서 어떻게 공방이 벌어지느냐. 이게 중요하고 2600을 잘 넘어가면 그 위상으로 갈 수 있는데 또 5월 달쯤에 이벤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떻게 넘어갈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 코스피가 최근에 계속 올랐네요. 네.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세게 올라가지 않고 아주 느릿. 네. 네. 어느새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오늘도 0.4%씩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제일 강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순환매가 바이오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게 며칠 사이에 의약품 섹터도 ETF 기준으로도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0%나 올랐는데 이거 보면서 왜 올랐는지 조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백신 만들잖아요, 여기서. 네. 근데 이제 부스터샷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면역성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헬스케어 업종이 2018년 이후로 별로 안 좋아요. 장기 소외되어서 많이 빠진 놈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의 이런 건덕지만 줘도 이게 툭툭 올라가는 게 네. 바이오 쪽에 아무래도 좀 다음 후보로 여기저기서 지목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외에도 뭐 한올바이오, 뭐 제일약품, 이현제약, 한미약품, 뭐 대웅 다 대형주들 위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종이목재 섹터가 그 다음으로 올랐고 증권업종도 1% 상승을 했는데요. 뭐 크게 급등한 건 아닌데 뭐 삼성증권, 다올, 한화, NH 뭐 다 1, 2%씩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브로커리지가 많이 올라오면서 일단 키움증권도 오늘 리포트가 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네. 계속 주가가 좀 우상향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뭐 과거에 그 삼성전자 막 9만 전자 갈 때 그때 한 40조 원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20조 원대 거래대금으로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도 실적 기대감이 좀 일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여기는 PF만 안 터지고 이 상황이면 아주 좋죠. 근데 PF 터질까봐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가 많이 똥값 아닙니까? 우려가 많이 반영돼 있죠. 예, 똥값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돈 버는 지표들은 보이죠. 신용융자가 거의 20조예요. 얘네들 지금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이 경우 아닙니까? 신용융자로 돈 빌려줘가지고 돈 버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고 거래대금 늘어나는 것도 아무래도 돈 버는데 도움이 될 거고. 네, 그렇긴 합니다. 뭐 근데 뭐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뭐 PBR 0.45배 네. 계속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궁금하네요. PF 완전히 통과될 때까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그 다음으로 올랐습니다. 뭐 키다리 스튜디오, SK 바이오팜, 웅진 싱크빅, YG 플러스, 하이브, CGV, 넷마블 이 업종 속한 업체들 많이 좀 급등한 종목들이 나오는데 오늘 특히나 엔터주가 좋았습니다.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하이브가 최근에 잘 얘기가 좀 안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별 이슈 없이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어요. 올해는 근데 엔터주 전반적으로도 이 신인 데뷔하는 그룹이 역대 최고로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하나증권에서 오늘 엔터풀 리포트가 나왔는데 올해 엔터주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했던 작년과 비슷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 BTS가 군입대 완전체가 군입대했죠. 그래서 좀 실적 기대감이 다른 것 대비해서 조금 꺾이지 않을까 우려를 했던 하이브조차도 비슷한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커졌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이브의 앨범 판매량도 이 BTS 완전체 없이도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고 신인 데뷔와 아티스트 컴백 기대감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주요 컴백 아티스트는 뭐 BTS, 슈가, 세븐틴, 르세라핌, 에스파, NCT 드림, 엑소, 스트레이키즈, 있지 막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4대 기획사 합산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27% 증가한 수치고 역대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뭐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는 주요 신인 그룹이 한번 나오면 이제 앨범 판매량이 1년 안에 100만 장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인 그룹이 뜨거운 인기를 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신인 그룹이 데뷔하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올해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여기저기 엔터사들이 다 신인 그룹을 많이 데뷔를 시키려고 네. 하는 움직임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4대 기획사에서 총 10팀이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 3팀씩 데뷔하고 YG만 1팀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니버셜 뮤직과 합작 데뷔하는 하이브 그리고 JYP의 미국 걸그룹 요게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SAM은 그동안 좀 조용했죠. 네. 결국 카카오가 이제 지분을 가져가면서 시장이 조금 관심을 끈 모습이었는데 오늘 7% 급등을 했고요. JYP 6%, 하이브 4%, YG 3% 네. 급등했습니다. 이제 이펙스는 큰일 났다. 왜요? 잘못하면 묻히게 생겼다. 신입들이 너무 많이 놀라왔어. 예. 그러게요. 새로운 신입 그룹들이 많이 그렇죠. 올라와서. 여기서 시간 안에 못 뜨면 상당히 어려워요. 네. BTS도 이렇게 글로벌 인기를 얻기 이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잖아요. 걸리긴 했죠. 7년 걸렸나요? 네, 오래 걸렸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겠죠. 아직 7년 안 됐잖아요. 7년을 못 버티는 그룹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현장의 소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가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잘 버텼는데 하이닉스가 1.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소부장 섹터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일단 감산 효과가 반영이 시작됐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에 DRAM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정도 꺾인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감산 결정한 게 조금 데이터상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도 감산에 공식 동참한 이후에 이 D램의 현물 가격 반등이 소폭이지만 그래도 포착은 되고 있습니다. D램 엑스체인지에서 이제 보면 11일 기준으로 DDR4 16GB 현물가가 3.235불 전날보다 한 0.78%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때까지 워낙 계속 하락만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작년도 3월달 이후에 이 전일 대비 상승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네, 현물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전체 D램 거래의 10% 비중밖에 차지하진 않지만 이 실수요 중심의 당일 거래에 사용되는 만큼 향후에 이제 고정 거래 가격에 이 현물 가격 움직임이 조금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곤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근데 워낙 이 최근 주가는 이미 그동안 감산 발표 삼성이 한 이후로 많이 급등을 했었죠, 단기간에. 그리고 이 수요 회복 시기가 도대체 언제일까?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산 결정을 했지만 감산했다고 무조건 업황이 바로 턴어라운드 하는 건 아니고 수요가 또 얼만큼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얼마나 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수요 반등 기미가 조금 어려워 보이죠. 어렵죠. 사실 그거 장담 못 합니다. 네. 재고 너무 많아요. 네. 네. 이 재고 조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지금. 네. 그래서 요즘에 이 감산 발표 이후로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예전에 이 작년도에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컨센 하향되고 있습니다. 어디 뭐 증권사별로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낮게 보수적으로 봤던 데가 이베스트인데 오늘 의견을 보니까 역시나 아직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3분기, 올해 3분기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지만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도 1분기에는 다시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을 좀 했고요.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는 거는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웨이퍼 인풋 축소 기간과 폭을 더 확장시켜야 된다. 지금의 감산 결정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이 다시 하락 사이클로 빠지지 않으려면 다시 공급 과잉으로 가지 않으려면 조금 더 이 감산 폭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골 때리는 건 25년이나 26년에 쇼티지 또 발생할걸요? 지금 증설 안 해가지고 증설이 좀 약하게 이루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뭐 그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곤 했죠 그렇게. 이번에 25년, 26년 아마 그 어디쯤에서 쇼티지 다시 발생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소부장 섹터도 소폭 이렇게 하락한 회사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요새 조금 관심이 없긴 한데 이 한국전력이 최근에 회사채는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다시 또 작년 말에 보였던 것처럼 블랙홀 이 한전채가 모든 채권 수요를 빨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다시 좀 자라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분기에 회사채 한 8조 원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네. 작년 3분기 발행 규모가 6조
1조 9천억 정도였는데 요거를 뛰어넘었고요. 4월 들어서도 1조 3천억 정도 추가 발행하고 있으니까 네.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채권들을 이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렸는데요.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의 2배 한도였는데 이걸 5배까지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 22년 기준으로는 122조까지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발행 잔액이 81조라서 아직 더 많이 발행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도 뭐 정기요금을 빨리 이렇게 인상하지 않는 그런 약간 변명거리로 작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걱정이 좀 되는 건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에도 정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에 사채 발행에 계속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처럼 채권시장 자금을 한전이 빨아들일 우려가 좀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한전채가 회사채와 여전채 수요를 빨아들이면서 크레딧 시장 전반의 약세 및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 다 비슷하게 이 가격 인상을 안 하고 정기요금 인상을 안 하고 계속 이 채권 발행으로만 이 적자를 계속 막으려는 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하반기에도 그러면 채권 시장까지 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올리려고 하는데 태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좀 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일까요? 네, 원래 시장에서. 지난달 말에 원래 가격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조금 딜레이 시켰거든요. 결정을. 그리고 최근에 이 추경호 총리가 뭐 이달 안에는 발표를 결정을 뭐 매듭시켰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면 좋은 네.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주주들을 한전 주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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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국민 전체적으로는 물가를 조금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 한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발전사 같은 경우에도 S&P 상한제가 현재 실시 중이죠. 에너지 가격이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안정이 되면서 이 S&P 상한제의 실효성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S&P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사오는 전력 구매 비용에 상한선을 더 가지고 이 한전의 비용 절감을 좀 시켜주자 이런 취지로 좀 만들어져 있는 제도인데 상한제 발동 조건이 직전 3개월 S&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S&P 평균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그러니까 작년 10년 평균보다 최근 3개월 동안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게 발동이 되는 거죠. 상한제가 실시가 되는 건데 작년 12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2월 달까지 계속 시행이 되다가 3월 달에는 조건이 해당이 안 됐나 봐요. 건너뛰었고 4월 달에 다시 시행 중인데 하나증권에서는 이번에 4월 달이 이 상한제를 실시하는 마지막 달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 S&P 평균이 킬로와트 시당 237원이었는데요. 상한제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164.52원으로 상한제 설정이 됐습니다. 근데 4월 10일 기준 S&P가 164.44원입니다. 이 상한제 가격을 조금 밑돌아서 이 LNG 연료비 단가가 4월 들어서만 11% 정도 전년 대비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23개월 만에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유가, 환율, LNG 현물 가격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5월에서 한 6월까지도 계속 이 연료 비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언급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상한제 발동 조건인 이 3개월 S&P가 10년 S&P의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전사 입장에서도 규제 리스크가 사라지는 셈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력 도매 가격이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 규제 리스크가 사라져도 발전사 입장에서는 뭐 주가가 갑자기 막 폭등하고 이런 이슈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판가가 떨어지니까 규제는 없어지지만 판가도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발전사한테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 비용 안정이 되는 거는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비용이 안정되는 거다 보니까 정기요금 인상까지 만약에 맞물린다면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분기까지는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4조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한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더 하회할 거다. 마이너스 6조 정도까지 적자가 확대될 거다라고 보고는 있고 작년도에 30조 넘게 났잖아요. 네. 네, 1분기까지도 적자가 많이 좀 커질 걸로 보이는데 2분기에는 마이너스 2조 원대로 적자가 좀 빠르게 축소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에너지 가격이 최근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을 실적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 최근에 뭐 밀가루 가격, 무슨 옥수수 가격 다 안정세를 보였잖아요. 최근 몇 달 동안에. 근데 설탕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한제당이 12%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네. 11일 기준으로 이제 런던의 선물거래소에서 백설탕 선물 5월물 가격이 4% 급등해서 톤당 702불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만 31% 급등했습니다. 많이 올랐네. 네. 네, 원자재 31% 급등한 거는 뭐 굉장히 뭐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2011년 11월 이후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데요. 설탕의 원료인 원당, 이 원당 생산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인도가 공급을 많이 축소를 시키고 있고요. 수출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인 중국도 최근에 생산량 전망치가 좀 하향되면서 이 주요 생산국들이 다 이렇게 공급을 줄이면서 이 설탕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설탕 원자재가 원당인데요. 이 밀 다음으로 국내 식품 물가의 파급력이 좀 큰 품목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을 원당을 매입을 해서 요거를 뭐 설탕으로 판매를 하는데 네. 일단 시장 점유율이 20%인 회사이고 마진 스프레드는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 원당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올리고 네. 원당 가격이 떨어지면 제품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흐름을 많이 보였고 최근에 원당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판매 가격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르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뭐 영업이익 증가가 뭐 의미 있게 이루어진 건 아니라서 사실 작년도부터 이 러시아 전쟁 터지고 이 원자재 급등, 물가 뭐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이런 식품주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시장에서 네. 주가 많이 급등했는데 그때 한번 급등했다가 도로 다시 원점으로 급락한 이후에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설탕 가격은 꾸준히 우상이 했을 텐데. 네, 그래서 이런 한 가지 이 설탕 가격만 보고 이 회사를 매수하기는 조금 다른 것들을 더 많이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광고 나가고 있는 빈곤의 가격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뭐냐면 요거요. 이게 그 원자재가가 올라가면 석유의 원자재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러시아가 재정이 튼튼해져서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 항상 보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재정을 충당시켜주는 유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음식료 관련, 식료품 관련 원자재가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굶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지적했던 바가 뭐냐면, 공급이 부족해 이러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투기 수요가 몰려서 그렇죠. 예를 들어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IS가 뭔가를 어디를 점령했어. 이러면 공급이 부족해지겠냐고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상황을 보면 IS도 그 석유를 팔아서 자기네 그 재정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원유 공급량은 실제로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슈가 떠도. 근데 그런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요동을 친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그 예를 들어 비가 좀 덜 내려? 그럼 뭐 커피콩이 예를 들어 좀 없을 것 같아? 아니면 비가 많이 내려? 커피콩이 브라질에 많이 나올 것 같아? 뭐 이러면 가격이 막 폭락을 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그 세계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한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이 원자재 시장의 투기 세력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걸 저측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원자재는 트레이딩 시장이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현물의 규모가 이만하고 그 현물에 대응되는 선물 시장이 요만하다고 하면 실제로 트레이딩 규모는 현물 시장, 선물 시장이 딱 1대1 페어가 아니라 선물 시장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이슈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반응함에 따라서 현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격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 감각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가 하는 걸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 네. 나가는 그 책 보고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이번에 원당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것도 분명히 투기 수요가 그렇죠. 굉장히 많이 큰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도 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도가 조금 변경이 됩니다. IPO 시장에서 첫날에 가격 제한폭이 있잖아요. 네. 요게 크게 확대가 되는데요. 이게 6월 2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원래 처음 시가가 결정될 때 공모가가 만약에 100이라면 처음 시가가 90에서 200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중에 막 거래가 되다가 상한가 하한가 30% 플러스 마이너스 폭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는 공모가가 100이면 63에서 260 사이로 결정이 됩니다. 네. 네. 근데 변경된 제도가 첫 시가부터 공모가가 100이면 60에서 400 사이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시가부터 공모가에 들어갔는데 따따따 4배가 사게 돼가지고 되네. 예, 바로 수익 실현을 시가부터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시작부터 40%가 터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네. 거래소에서 요거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투기적인 세력 더 들어가지 않겠어? 이렇게 되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이런 취지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시장 자율로 하면 좋긴 한데, 한국이 참 굉장히 투기적이잖아요. 가끔 보면 굉장히 어떤 때는 보수적인데 끝도 없이 주식시장에 돈을 안 넣잖아. 근데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은 또 어쩜 그렇게 투기적인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 가보세요. 미국에 지금 퍼스트 뱅크 그런데 돈 막 집어넣잖아. 휘청휘청 하는 회사 은행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일단 들어오면 거의 뭐 경마 수준으로 투기적이 되는 세력들이 자금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은행에다 딱 짱 박아놓고 움직이지도 않고 크게 그렇게 싹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적정한 게 좋은 것 같은데. 네. 네, 뭐 장기 투자 이렇게 우량한데 가만히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욕망이 결코 안 좋거든요. 훈련되어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훈련된 분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빨리빨리 문화라서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한계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네. 네, 저는 없고 두 분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